여러분, 월급 250만 원짜리 가난뱅이와 오기로 결혼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 모임 날 새언니가 그러더군요. 월급 1,000만 원 안 되는 사람은 저기 애들 앉는 상에나 가서 앉으라고요. 순식간에 모든 친척들의 비웃음이 저와 남편에게 쏟아졌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엄마는 쪽팔린다며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악을 쓰셨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껏 잠자코 있던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묻더군요. 그럼 연봉 1,000억은 어디에 앉아야 합니까? 그날 밤 거만하던 새언니는 하루아침에 청소부로 강등되었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잠 못 드는 당신의 이야기 친구, 여기는 이야기꾼입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친정 모임 날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문을 들어설 때마다 제 발목에는 커다란 쇳덩이라도 매달린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힐끗 제 옆에서 걷고 있는 남편 이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걸 이불 삼아 덮고 잘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식사도 분명 편하게 넘어가진 못할 거라는 걸요. 역시나 소파에 엉덩이를 붙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새언니 박미영의 유난스러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새언니는 사촌 동생의 손을 붙잡고 침까지 튀겨가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준 씨가 올해 운이 좀 좋았잖아. 연봉이야 뭐 겨우 1억 정도지만 이번에 나한테 새 차 한 대 뽑아줬지 뭐야. 장 보고 애들 태우러 다닐 때 편하게 쓰라고 말이야. 새언니는 말끝마다 저와 민준을 흐깃거리며 곁눈질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상석에 앉아 계시던 엄마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역시 우리 미영이가 복이 많아. 서준이가 능력이 있잖니. 누구처럼. 엄마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가볍게 저를 쏘아 보셨습니다. 그렇게 뜯어말렸는데도 기어코 불구덩이로 뛰어들더니 이제 와서 어쩔 거야. 한 달에 250만 원 벌어서 뭘 어쩌겠다고. 그걸로 어디 나가서 밥이나 사 먹겠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애꿎은 손톱만 잡아뜯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월급 250만 원. 이건 5년 전 제가 민준과 결혼할 당시 그의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때문에 저는 지난 5년간 친정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식탁에는 친척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저와 민준은 늘 그랬듯 구석 자리를 찾아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 박미영이 손가락으로 거실 구석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상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중대 발표라도 하는 듯한 태도였죠. 아, 다들 잠시만 주목. 오늘 식사는 그냥 앉지 말고 우리 좀 새로운 규칙을 정해볼까 해요. 능력에 따라 자리를 정하는 거지. 월급 1,000만 원 안 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저기 애들 상으로 갑시다. 괜히 여기 앉아서 자리 차지하지 말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척들의 노골적인 비웃음과 동정이 섞인 시선이 일제히 저와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맴돌았죠. 엄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딸과 사위 때문에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갑자기 테이블을 손으로 콱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김서연, 너 귀먹었어. 네 새언니 말 못 들었냐고. 아직도 뻔뻔하게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그 빌어먹을 거렁뱅이 남편 데리고 당장 꺼져. 여기서 더 망신시키지 말고. 그 순간 서러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눈앞을 가렸고 저는 당장이라도 민준의 손을 잡고 이 지옥 같은 곳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돌처럼 침묵을 지키던 민준이 갑자기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더니 고개를 들어 의기양양한 표정의 새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미소를 머금고 물었습니다. 새언니,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연봉이 1,000억이면 어디에 앉아야 합니까? 거실 전체가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은 모두 주문에라도 걸린 듯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마치 한 무리의 멍청한 거위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새언니 박미영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한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울고 싶은 건지 웃고 싶은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는 소리로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지금 제정신이야? 가난에 찌들어서 헛소리가 나오는 모양인데 연봉 1,000억? 1,000억이 얼마인지는 알고 떠드는 거야. 허풍도 정도껏 쳐야지. 엄마도 정신을 차렸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우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꺼져. 당장 꺼지라고. 김서연, 너 대체 어떤 인간을 데려온 거야? 능력도 없는 주제에 이제 허풍까지 떠는 거냐고. 우리 집안 망신은 내년들이 다 시키는구나. 저는 심장이 북처럼 울리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민준의 옷소매를 몰래 잡아당기며 제발 그만하고 여기서 나가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오히려 제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마른 이상할 정도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엄마와 새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연민과도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낡아서 색이 바랜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휴대폰은 구형 모델이었고 액정에는 미세한 흠집까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켜고 몇 번 터치하더니 상석에 앉아 굳은 얼굴로 아무 말 없던 저희 아버지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버님, 식견이 넓으시니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MJ그룹 내부 지분 조회 화면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분율과 평가액을 따져보면 연간 배당금이 대충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휴대폰을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린 채 화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훑어보시던 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세까지 바로잡으시더니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 화면과 민준의 평온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뭐가 문제예요? 저 인간이 뭘 보여준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물에 빠졌다가 겨우 떠오른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악과 경외,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MJ그룹, 그 포브스 500대 기업에 드는 전 세계의 사업체를 둔 그 MJ그룹 말인가? 자네가 정말. 민준은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소에는 전문 경영인 팀에게 맡겨두고 구체적인 업무는
잘 보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조용한 삶을 좋아해서 저도 그냥 맞춰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폭탄이라도 터진 것 같았습니다. MJ그룹. 경제 뉴스에서나 보던 그 거대 기업이 민준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분명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집에 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제게 밥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 통장도 제게 맡겼는데 거기엔 매달 몇백만 원의 돈이 들어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 새언니 박미영도 MJ그룹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남편. 바로 제 오빠 김서준이 MJ그룹의 자회사인 신성건설에서 작은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미영이 그토록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것도 상당 부분은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 덕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전부 거짓말이야. 박미영이 날카롭게 소리치며 아버지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님, 속지 마세요. 저거 어디서 주워온 가짜 캡처 화면일 거예요. 이민준, 너 우리 서연이 같은 순진한 애나 속이면 됐지. 어른들까지 속이려고 들어? 민준은 드디어 박미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다른, 평범해 보이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키 하나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위 높은 사람, 특유의 위험이 서린 냉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비서, 그룹 산하 신성건설에 김서준이라는 과장 있는지 확인해줘요. 네. 인사팀에 연락해서 바로 해고 처리해요. 사유는 그의 아내 박미영 씨가 이 이민주는 우리 집안 식사 자리에 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그리고 본사 명의로 신성건설에 공문을 보내서 박미영 씨 부친의 명성 포장과 진행하던 모든 협력 계약을 즉시 전면 중단하도록 하세요. 그는 상대방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끊음과 거의 동시에 오빠 김서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마디 듣지 않았는데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습니다. 해고라니요? 왜죠? 부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의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새언니 박미영의 휴대폰도 뒤따라 울렸습니다. 그녀는 액정에 뜬 아빠라는 두 글자를 보며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휴대폰을 거의 잡지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아버지가 내지르는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에게까지 희미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박미영, 이 재수 없는 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MJ그룹에서 갑자기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어. 우리 회사 망했다고. 다 끝났어. 너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와. 박미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액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흐물흐물한 진흙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엄마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잿빛 얼굴의 아들을 보았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를 보았다가 마지막으로 평온한 표정의 이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입을 몇 번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만 파랗게
하얗게 변할 뿐이었죠. 민주는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넋이 나간 채 굳어버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께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아버님, 간내 아이들 상에서도 저희가 밥을 먹을 자격이 없나 봅니다. 서연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저희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님, 그는 그렇게 온 가족의 경악과 공포, 후회와 불신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여전히 멍한 저를 데리고 지난 5년간 저를 억눌러 왔던 친정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엄마의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잠시만 기다려다오. 민주는 제 손을 잡고 낡고 평범해 보이는 그의 차까지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저녁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쳤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한편의 황당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제가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차문 위쪽을 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차에 올라탔고 그가 차 앞을 돌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엔진 소리는 아주 조용했고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슬쩍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옆모습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5년간 봐왔던 익숙하고 각진 얼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MJ그룹, 이민준.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뿐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도로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들어 살던 60제곱미터짜리 작은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앞을 보며 여전히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길은 우리 집 가는 길이 아닌데.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미안함과 쉽게 눈치챌 수 없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오랫동안 너를 속였어.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가는 거야. 진짜 집.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는 마침내 제가 경제 잡지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고급 주택가로 꼽히는 한남동의 한 빌라 단지였습니다. 입구의 경비원은 멀리서부터 우리 차 번호판을 보고는 즉시 경례를 하고 재빨리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차는 조용한 가로수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옆으로는 하나같이 웅장하고 멋진 저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차는 현대 미술관처럼 보이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철제 대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열렸고 그 뒤로는 차를 수십 대는 좋게 댈 수 있는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눈앞의 광경에 입을 떡 벌린 채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주는 차를 세우고 반대편으로 돌아와 제 차 문을 열어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구경시켜줄게. 저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의 손에 이끌려 믿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구리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은 우리가 전에 살던 집 거실보다도 넓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점잖게 차려입은 집사처럼 보이는 아저씨와 인상이 온화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이미 문 앞에서 공손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모님,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온몸이 불편해졌습니다. 민주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최 집사님, 그리고 당신의 생활을 도와주실 오 아주머니야. 앞으로 집안일은 이분들께 직접 말하면 돼. 최 집사님과 오 아주머니는 공손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서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고 집안을 간단히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 집이 얼마나 크고 호화로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선형 계단, 거대한 통유리창. 벽에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유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집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광경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저는 텅 비어 으스스하기까지 한 거실 중앙에 서서 마침내 제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주는 저를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 오 아주머니에게 물 2잔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사실 나는 MJ그룹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야. 미안해. 5년 동안 널 속였어. 왜?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속았다는 서운함, 진실을 알게 된 충격.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안들, 왜 평범한 직장인인 척했던 거야? 왜 나한테 숨겼어? 내가 친정에서 무시당하고 가난뱅이랑 결혼했다고 손가락질 받는 걸 보면서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배관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던가요. 심지어 부모님과의 관계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부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고통은 저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민주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하고 진실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재밌다고 생각한 적 없어. 오히려 정반대야. 네가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어.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MJ그룹을 창업한 건 너를 만나기 전이었어.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돈과 권력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지. 내 주변에는 온통 내 신분과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어.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알 수 없었고 너무 지치고 외로웠어. 그러다 5년 전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너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 까다로운 손님에게 시달리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졌는데도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대처했어. 그 순간 나는 너에게 반했어. 나는 일부러 내 신분을 숨기고 너에게 다가갔어. 가장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민준의 모습으로 너를 만나고 싶었거든. 내 모든 배경을 걷어내고 오직 이민준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순수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는
연인이 되고 결혼했지. 지난 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 뒷모습을 보고 네가 해준 때로는 짜고 때로는 싱거운 음식을 먹고 그 작은 소파에 너와 함께 앉아 TV를 보는 그런 평범한 따뜻함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 나는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평온한 행복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순수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어서 계속 숨길 수밖에 없었어. 그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내 친정. 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나도 수없이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더는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말은 안 해도 부모님의 인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어. 내가 섣불리 신분을 공개하면 너와 가족들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네가 슬퍼할까봐. 그래서 나는 그저 참으면서 더 큰 사랑으로 너에게 보답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 그의 설명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의 가난과 서러움 뒤에 이런 이유가 숨어 있었다니. 그는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의 서러움과 분노는 어느새 시큼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재계를 뒤흔들 만큼의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지난 5년간 기꺼이 저와 함께 작은 집에 살고 지하철을 타고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저를 손안의 보물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럼 어제는 왜? 저는 그가 친정에서 했던 그 충격적인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 특히 내 어머니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꺼지라고 소리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내 아내는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돼. 그는 저를 보며 조심스러운 말투로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나의 이기심과 거짓말을. 저는 그의 익숙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불안함, 그리고 저를 향한 숨길 수 없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사랑은 너무나 진실했고 모든 사소한 순간에 배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신부는 거짓이었지만 우리 사이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일부러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는 있지. 하지만 이민준 씨, 5년이나 날 속였는데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민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그의 눈에 기쁨의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뭐든지 말만 해. 네가 화만 풀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 저는 이 터무니없이 넓은 집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이 MJ그룹 회장님의 사모님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을 내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할 거야. 그리고 이 집은 너무 넓어서 무서우니까 오늘 밤 당신은 내 옆방에서 날 지켜줘야 해. 민주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어딘가 바보처럼 해벌쭉 웃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보처럼 해벌쭉 웃는 그의 모습을 보니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다시 친정에 갈 때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다만 지금쯤 친정은 어떤 난리가 나 있을지, 그리고 제 새언니 박미영은 정말로 청소부가 되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배드민턴이라도 쳐야 할 것처럼 높은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몸 아래에는 제 몸 전체를 빨아들일 듯한 푹신한 매트리스가 있었습니다.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저는 이곳이 제가 살던 작은 월세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이민준, 아니, 제 남편 이민준의 궁전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고 침실을 나섰다가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오 아주머니가 이미 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식당. 저는 오 아주머니를 따라가면서도 마치 미로를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의 긴 테이블은 예전에 살던 우리 집 거실보다도 컸습니다. 민주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품은 어제 친정에서 봤던 그 말없는 가난뱅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즉시 태블릿을 내려놓고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 서연아. 입에 맞는지 한번 먹어봐. 테이블 위에는 동서양을 막론한 온갖 종류의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투명한 새우 만두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혀가 녹아내릴 것처럼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먹으면서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기, 민준 씨, 저는 음식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우리 새언니, 박미영 말이야. 어제 민주는 우유잔을 내려놓고 입을 닦으며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 지금쯤 신성건설에 출근했을 거야. 청소부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틀어 제게 건넸습니다. 김 비서가 방금 보내온 거야. 업무 환경에 익숙해져야 한다면서. 저는 호기심에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영상은 어느 회사 건물의 화장실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각도는 약간 숨겨져 있었죠. 화면에는 제 새언니 박미영이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칙칙한 회색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었고 얼굴에서는 어제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함과 초라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기소를 들고 한 칸의 변기를 향해 서투르고 혐오스러운 동작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미간은 파리가 끼어 죽을 정도로 찌푸려져 있었죠. 옆에는 관리자 제복을 입은 덩치 큰 중년 여성이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 밥 안 먹었어? 힘줘서 깨끗하게 닦으라고. 아직도 자기가 팀장님 사모님인 줄 알아? 똑똑히 들어. 청소부에 왔으면 청소부 규율을 따라야지. 2층 화장실 전부. 출근 시간 전까지 청소 끝내야 해. 다른 사람들 사용하는 데 지장 주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박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죠. 부장님, 제가 예전은 무슨 놈의 예전, 그장 부장이라는 사람은 가차없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예전에 뭐였든 내가 알 바 아니야. 지금은 청소원이야. 빨리 일이나 해. 그리고 손에 낀 그 금팔찌 당장 빼. 일하면서 그런 걸 끼고 뭐 하는 짓이야? 누구 꼬시려고? 박미영은 덜덜 떨며 마지못해 평소 그토록 아끼던
그 굵은 금팔찌를 뺐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마음속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조금은 통쾌했습니다. 박미영은 예전에 오빠가 회사에서 좀 힘이 있다는 이유로 저를 얼마나 비웃고 무시했던가요? 하지만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니 조금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불쌍함은 어제 그녀가 보여준 그 뻔뻔한 얼굴에 대한 혐오감에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바라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는 그저 방종일 뿐이야. 어제 그녀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만약 내가 여전히 월급 250만 원짜리 이민준이었다면 오늘 저기서 변기를 닦고 있는 건 우리였을지도 몰라. 세상은 때로 이렇게 현실적이야. 강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그냥 인생의 쓴맛을 좀 보게 하려는 것뿐이야. 정말로 그녀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거나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녀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그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보니 액정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봤고 그는 받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음 섞인 전례 없이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어디 있니?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어제 정신이 나가서 못할 말을 했어.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응, 태도가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어서 저는 잠시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괜찮으면 됐어. 괜찮으면. 엄마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랑 같이 있니? 너희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가서 너희 좀 보고 민준이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네 오빠랑 새언니 그 철없는 것들 때문에. 서연아, 제발 내 오빠 좀 도와줘야 한다. 걔 직장 잃으면 우리 집안은 이제 어떻게 사니? 역시. 결국 오빠의 직장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사과에 잠시나마 흔들렸던 제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바로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거의 연락도 없던 몇몇 친척들까지 제가 어디에 있는지, 민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맞는지 아첨하는 말투로 물어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짝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연이라도 끊고 싶어 하던 가난한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들이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쓰는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게 작은 만두 하나를 더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밥부터 먹어. 오늘 뭐 하고 싶어? 집에서 쉴래? 아니면 내가 같이 나가서 쇼핑이라도 할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만두를 힘껏 베어 물었습니다. 터져나온 육즙이 조금 뜨거웠지만 아주 향긋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가지는 말고. 당신 어제 그랬잖아. 이 사모님 노릇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다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자. 우선 우리 집에 돈이 대체 얼마나 많은지부터 알려줘야겠어. 그리고 당신 지난 5년간 대체 어떻게 내 눈앞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가난뱅이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민주는 제 말을 듣고 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좋아. 이 사모님, 제 일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좀 기니까 만두 몇 개는 더 먹고 들어야 할 거야. 민준이 던진 연봉 1,000억은 어디 앉아? 라는 한마디는 마치 폭탄처럼 거실 전체를 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새언니 박미영의 하얗게 질렸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검붓게 변했습니다. 입을 몇 번 벙긋거리는 모습이 꼭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 톤까지 바꿔가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민준 씨, 미쳤어요? 여기서 무슨 헛소리야. 엄마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우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침이 제 얼굴에 튈 정도였죠. 꺼져. 안 들려? 김서연, 너 당장 그 미친놈 데리고 나가라고. 우리 집안에 너희 같은 망신스러운 것들은 필요 없어. 저는 머릿속이 윙윙 울리고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민준의 말에서 오는 황당함에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이곳을 떠나려 했습니다.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손은 제 손을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엄마와 새언니의 고함은 무시한 채 평온한 눈빛으로 그들을 지나쳐 식탁에 앉은 후로 거의 말이 없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회계사로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오신 고지식하지만 원리 원칙을 가장 중시하는 분이셨습니다. 민주는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케이스가 달아빠진 그 휴대폰은 그가 방금 내뱉은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아버지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아버님은 재무 전문가시니 안목이 정확하시겠죠.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MJ그룹 내부 지분 조회 화면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분율과 평가액을 따져보면 연간 배당금이 대략 1,000억 단위가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동간 배당금이 대략 1,000억 단위가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미간을 찌푸린 채 역력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셨죠. 하지만 그의 시선이 화면에 닿는 순간 그는 마치 주문에 걸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확 숙였습니다. 코끝이 거의 화면에 닿을 정도였죠. 돋보기를 쥔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번쩍 들어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극도의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참 만에 겨우 부서진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MMJ 그룹. 자네가 정말 이 회장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쏴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님, 잘못 보신 거예요. 저거 분명히 위조한 거라고요. 이민준, 이 사기꾼.
그녀는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하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휴대폰 벨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김서준의 전화였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액정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즉시 공손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네, 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매우 컸고 노골적인 분노가 담겨 있어 우리에게까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김서준 씨,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본사에서 방금 통보가 내려왔어. 당신과의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라고. 당신, 해고야. 짐 싸서 당장 나가. 오빠의 공손하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잿빛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횡설수설했습니다. 부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미영의 휴대폰도 마치 저승사자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액정에 뜬 아빠라는 글자를 보며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휴대폰을 거의 잡지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아버지가 내지르는 불호령 같은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미영, 이 재수없는 년. 너 대체 누굴 건드린 거야? MJ그룹에서 방금 우리 명성포장과의 모든 계약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통보했어. 내 수십 년 피땀이 전부 물거품이 됐다고. 너 당장 기어들어와. 박미영의 휴대폰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액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끝났어. 다 끝났어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엄마는 이제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잿빛 얼굴의 아들을 보았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를 보았다가 마지막으로 태연한 표정의 민준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입을 몇 번 벙긋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색만 파랗게 질렸다. 하얗게 변했다를 반복할 뿐이었죠. 민준은 그제야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넋 나간 채 굳어버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께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만하면 식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서연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저희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 경악과 공포, 후회가 뒤섞인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저를 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엄마가 정신을 차렸는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너희 가지 마라. 민준은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잡힌 제 손바닥이 조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5년간 친정에서 억눌려왔던 마음은 이 혼란 속에서 전례 없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그의 지나치게 평범한 차를 몰아 지난 5년간 저를 숨막히게 했던 그 동네를 벗어났습니다. 창밖에 네온 사인이 빠르게 뒤로 스쳐 지나가며 그의 옆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방금 벌어진 그 충격적인 반전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황당한 영화를 본 것 같았고 제가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는 마침내 제가 꿈에서도 가본 적 없는 곳,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한남동의 빌라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웅장한 대문과 공손하게 경례하는 경비원을 보고 나서야 저는 지난 5년간 낡은 차를 몰고 60제곱미터짜리 월세방에서 저와 함께 살았던 이 남자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여기 사는 거야. 저는 밤의 어둠 속에서
미술관처럼 빛나는 건물을 보며 붕 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집에 온 거야. 민주는 차를 세우고 반대편으로 돌아와 제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묵직한 구리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은 제가 전에 살던 집 전체를 넣고도 남을 만큼 넓었습니다. 부드러운 크리스털 조명 아래 단정하게 차려입은 집사님과 아주머니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온몸이 불편하고 손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주는 최 집사님과 저를 돌봐줄 오아주머니를 간단히 소개하고 저를 데리고 집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마치 시골쥐가 도시에 온 것처럼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집은 너무 커서 말소리가 울릴 정도였고 인테리어는 제가 가본 어떤 명품 매장보다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당신, 정말.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정원의 야경을 보며 마침내 다시 물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푹신한 소파에 앉혔습니다. 오 아주머니가 때맞춰 따뜻한 물과 예쁘게 깎은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아,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진솔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오랫동안 널 속였어. 나는 사실 MJ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야. 지난 5년간 널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단지 너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을 뿐이야. 그는 젊은 시절 창업에 성공한 후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와 명성 때문에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만 가득했고 그로 인해 지치고 외로웠다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만났고 꾸밈 없는 제 모습에 끌렸지만 자신의 신분이 우리 사이의 벽이 될까 두려워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불 켜진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너를 보고 네가 해준 밥을 먹고 그냥 소파에 같이 앉아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따뜻함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었어. 나는 이기적인 마음에 이 순수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계속 말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지. 정말 미안해.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속았다는 서운함보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비밀을 안고 5년을 살았을 그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그가 나를 비웃은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사랑한 것은 돈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김서연이라는 한 사람이었다는 확신에서 오는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럼 어제는 왜? 저는 그가 했던 충격적인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이 내 마지막 선을 넘었으니까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참을 수 없어. 그들이 내 마지막 선을, 특히 내 어머니가 너에게 꺼지라고 소리치는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 그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저는 그의 익숙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심스러움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지난 5년간 그가 제게 보여준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일부러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는 있지. 하지만 이민준 씨, 5년이나 날 속였는데 이 빚은 제대로 갚아야 할 거야. 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어떻게 갚으면 될지 말만 해. 저는 이 터무니없이 넓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이 재벌 사모님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을 내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할 거야. 둘째, 이 집은 텅 비어서 무서우니까
오늘 밤 당신은 내 옆방을 지켜야 해. 민주는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눈이 휘어지도록 웃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그의 바보 같은 모습에 제 마음속의 어색함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또다시 집요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몇몇 친척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반짝이는 이름들을 보며 갑자기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바로 무음으로 바꾸고 소파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일 얘기하자.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모님, 제 일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당신의 그 낡은 옷들부터 좀 바꿔야겠어. 내일 몇몇 브랜드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줄게. 그리고 둘째, 당신은 이제 친정의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찰하러 가는 거라는 걸 명심해야 해. 시찰? 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응. 민준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내 새언니 박미영 씨가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보러 가는 거지. 청소복을 입고 변기를 닦는 박미영의 모습, 그리고 내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엄마와 오빠의 애원을 생각하니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은근한 기대감마저 생겼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나 김서연은 더 이상 누구에게나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가난한 집딸이 아니다. 그들이 직접 시작한 이 연극의 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다. 저는 민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우리 시찰하러 가자. 중략 2부. 차는 동네를 벗어났습니다. 차 안은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 풍경을 보며 마치 기이한 꿈을 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손발이 조금 떨렸습니다. 민주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을 뻗어 제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바닥이 제 차가운 손끝의 온도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놀랐지? 그가 옆을 보며 미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습니다. 제 자신도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냥 현실 같지가 않아. 당신이랑 MJ그룹이라니 아직도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아. 민주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모든 일 너와 함께 마주할게. 저는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지난 5년간 어떻게 감쪽같이 저를 속였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질문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곁에 있는 이 남자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차는 우리가 살던 월세방이 아닌 제가 TV에서나 보던 최고급 빌라 단지로 향했습니다. 현대미술관 같은 건물 앞에 차가 멈추고 웅장한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잘 가꾸어진 정원이 드러났을 때 저는 비로소 연봉 1,000억이라는 말이 조금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과 도우미, 아주머니가 공손하게 우리를 맞이하며 연신 회장님,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온몸이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민주는 마치 가장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온 것처럼 저를 데리고 천장이 높고 화려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분을 숨긴 이유는 우리 사이의 순수한 감정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말과
꾸밈 없는 깊은 눈빛을 보며 저는 속았다는 생각에 들었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지난 5년간 그가 제게 준 사랑과 보살핌은 진짜였으니까요. 용서해 줄 수는 있지. 저는 일부러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주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십시오. 첫째, 이 사모님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빨리 가르쳐 줘야 해. 나가서 당신 망신시키지 않게. 둘째, 이 집은 너무 넓어서 무서우니까. 오늘 밤 당신은 내 옆방을 지켜야 해. 민주는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눈가에 깊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상시 대기하겠습니다. 그의 모습에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삶은 생각만큼 무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또다시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엄마의 이름이 집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봤고 그는 스스로 처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은 켜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즉시 엄마의 울음 섞인 전례 없이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드디어 전화를 받는구나. 어디 있니?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어제 정신이 나가서 못할 말을 했어. 제발 엄마 화내지 마라. 응? 엄마가 사과할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어제 저를 향해 꺼지라고 소리치던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마음속은 시큼하고 씁쓸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냉소였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괜찮으면 됐어. 괜찮으면. 엄마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서연아, 민준이랑 같이 있니? 너희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가서 너희 좀 보고 민준이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내 오빠랑 새언니, 그 철없는 것들 때문에. 서연아, 제발 내 오빠 좀 도와줘야 한다. 걔 직장 잃으면 우리 집안은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내 아빠는 혈압 올라서 쓰러지셨다고. 역시 결국 오빠의 직장 문제였습니다. 혈육의 정 때문에 잠시나마 피어올랐던 한 가닥의 연민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 무슨 일이든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바로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거의 왕래도 없던 친척들까지 모두가 조심스럽게 떠보며 아첨하는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소파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저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감과 함께 차가운 결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오빠 회사에 시찰이나 한번 가볼까? 새언니가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 민준의 입가에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좋아. 전부 당신 뜻대로. 이제 그들에게 현실을 똑똑히 알려줄 때가 됐지. 그날 밤 저는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에서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오 아주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민준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최 집사님이었습니다. 문 밖에 저희 부모님과 오빠 부부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며 눈빛으로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저는 우유잔을 내려놓고 입을 닦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시라고 해.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민준은 천천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까지 한 잔 마신 후에야 시간이 되었다는 듯 일어나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응접실은 꽤 넓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김서준, 그리고 새언니 박미영, 네 사람이 방 한가운데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감히 앉지도 못한 채 말이죠. 박미영은 아직도 어제 입었던 그 칙칙한 회색 청소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미처 닦지 못한 얼룩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엄마는 얼굴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첨에 가까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일어났구나. 아침은 먹었고 아버지도 손을 비비며 감출 수 없는 어색함과 아첨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네. 우리가 눈이 삐었지.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오빠 김서준은 얼굴이 잿빛이었고 눈 밑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으며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제,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상석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등을 기대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지만 그에게서는 무시할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볍게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오빠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힌 듯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박미영을 말리지 못한 그녀가 헛소리하는 걸 당신을 무시하면 안 됐는데 나를 무시한 건 괜찮아. 민주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졸업하고 취직 준비할 때 네가 다니던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지. 넌 분명 추천할 자리가 있었는데도 자리가 다 찼다고 말했어. 그리고 돌아서서는 그 자리를 박미영의 사촌 동생에게 줬지. 그런 일 있었지? 오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준에게 자세히 말한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때 한동안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며 슬퍼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부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연이가 수능 보고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 했을 때 두 분은 안정적이고 취직 잘 된다는 이유로 회계학과에 가라고 강요하셨죠. 결국 서연이는 최고의 미대에 갈 성적이 되었는데도 지방의 한 대학 회계학과에 갔습니다. 단지 회계사가 되면 집안의 작은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유 때문에요. 맞습니까? 부모님의 얼굴도 극도로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박미영 씨, 민준의 시선은 마침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새언니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이가 결혼할 때 당신 집에서는 이불 두 채를 보냈지. 그런데 얼마 후 당신 여동생이 시집 갈 때는 당신 부모님이 차 한 대를 혼수로 해주셨더군. 서연이가 유산하고 집에서 몸조리할 때 당신은 찾아와서 여자가 너무 유난 떨면 안 된다.
빨리 출근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지. 그런 말 한 적 없어? 박미영은 온몸을 떨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고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곁에 앉아 그가 지난 몇 년간 제가 받았던, 심지어 저조차 잊고 있었던 서러움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고 명확하게 그들 앞에 꺼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시큼하고 서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누군가가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제 편을 들어준다는 따뜻함과 통쾌함이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끝나자 응접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박미영의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다가오더니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이 엄마가 못할 짓을 했다. 엄마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앞으로는 널 조상님처럼 모실게. 네 오빠. 직장은 잃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집안은 정말 끝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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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뒤따라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모든 게 우리 잘못이다. 제발 한 집안 식구인 셈치고 민준이한테 잘 좀 말해줘. 네 오빠,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저는 제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 당황한 표정의 아버지, 그리고 잿빛 얼굴의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약했을 때는 마음대로 저를 짓밟았습니다. 이제 민준이 강해지니 그들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혈육의 정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이 순간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붙잡고 있는 다리를 부드럽게 빼냈습니다.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엄마, 일단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버지와 오빠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빠의 직장 문제는 민준이 회사 일이라 제가 끼어들 수 없어요. 그리고 용서라. 어제 저한테 꺼지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말을 마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피곤해. 방에 들어갈래.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 안고 그 자리에 굳어있는 네 사람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저를 데리고 응접실을 나섰습니다. 문가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오빠의 울음 섞인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동생아, 너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면 안 돼. 울며 불며 매달리는 친정 식구들을 보내고 나니 응접실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제 허리를 감싸 안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음 아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냥 좀 허무하다. 예전에는 그렇게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결국 그 다정한 가면 뒤에는 계산과 속물 근성뿐이었네.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게 진짜 감정 낭비야. 자, 기분 전환하러 가자. 그는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저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차는 도심의 번화가가 아닌 엄숙하고 푸른 나무가 우거진 큰 부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내 웅장한 오피스 건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MJ그룹 본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따라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밝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뒤로는 거대한 그룹 로고가 걸려 있었고, 오가는 직원들은 모두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즉시 걸음을 멈추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고 카드키를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 층으로 직행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훨씬 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이 근무하는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지적인 분위기의 중년 여성이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민준의 수석 비서 김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김 비서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제게는 적당한 호기심과 존중이 담긴 시선을 보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 비서는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의 한쪽 벽은 특수한 단방향 유리로 되어 있어 안에서는 옆방의 상황을 훤히 볼 수 있었지만 옆방에서는 우리를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옆방은 휴게실처럼 보였는데 지금 그곳에는 단 한 사람, 제 새언니 박미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헐렁한 회색 청소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불안과 피로에 지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청소관리자 제복을 입은 인상이 험악한 중년 여성. 영상에서 봤던 그 장 부장이 그녀 옆에 서서 가차없이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장 부장의 목소리는 숨겨진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박미영 씨 경고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예전에 팀장님 사모님인 줄 착각하지 마. 청소부에 왔으면 용이든 호랑이든 얌전히 엎드려 있어야지. 그 잘난 척하는 성질머리 당장 집어치우라고. 오늘 본사에서 임시로 당신을 이쪽 고위층 휴게실 청소에 배정한 거 아니었으면 네가 감히 이 건물 대문에 발이나 들여놓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박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 부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로 초라해진 박미영을 보며 큰 통쾌함보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녀는 거만하게 저더러 아이들 상에나 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그토록 선망하던 그룹 본사에서 청소복을 입고 관리자에게 손자처럼 혼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곁에 서서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본사 청소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서 가끔 자회사에서 실적이 좋은 청소원들을 차출해서 지원 업무를 맡기곤 해. 일종의 격려 차원이지. 저는 민준이 일부러 제가 박미영의 처지를 직접 보게 하려고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와 민준에게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신성건설에서 김서준 과장에 대한 최종 처리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해고 조치와 함께 업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민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빠 김서준의 직장 생활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업계에 소문이 나면 동종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빠를 통해 가문을 일으키려던 부모님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난 셈입니다. 저는 옆방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박미영과 지금쯤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부모님과 오빠를 생각하며 민준의 복수 방식이 때리거나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체면, 지위, 그리고 돈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빼앗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볼까?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사무실에 가서 좀 쉴래? 아니면 김 비서한테 그룹 브랜드 쇼룸 구경이라도 시켜달라고 할까? 마음에 드는 거 있는지 한번 봐. 저는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미영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의 강인함과 곁에 있는 이 남자의 지지에서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자.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당신이 준비해준 그의 사모님 되기 교재나 봐야겠어. 남 구경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 민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칭찬과 부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좋아. 집에 가자. 이 사모님. 지금부터 수업 시작이야. 우리는 그 관찰실을 떠났고 다시는 박미영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중략 3부.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의 그 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는 놀랍게도 엄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흉악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희미한 울음소리와 애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씨 맞나? 남자의 말투는 매우 무례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내 오빠 김서준이 우리 용 형님한테 5억을 빌려갔어.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8억이야. 근데 이 자식이 돈도 안 갚고 잠수를 탔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부모님 집에 와 있거든. 이 늙은이들도 돈이 없다고 버티네. 남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들어. 30분 안에 현금 8억 안 보이면 내 부모님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팔 하나를 자를까? 다리 하나를 부러뜨릴까? 네가 골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살려줘.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이겠어. 퍽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늙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때리지 마시오. 때리지 마시오.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서연아, 서연아,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정말로 부모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민주는 출장 중이었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들었어? 30분 안에 현금 8억. 서쪽 외곽에 있는 낡은 방직 공장 3번 창고로 가져와. 경찰에 신고하면 이 늙은이들 시체나 수습할 준비에. 남자는 악랄하게 장소를 말하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 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에 앉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8억 현금, 30분, 폐공장.
이건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돈이 아니거나 돈만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저와 민준의 관계를 알아내고 부모님을 이용해 저를 끌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가면 분명히 위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부모님은 비록 그들에게 마음이 차갑게 식었지만 사채업자들에게 해코지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님이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둘째, 혼자 멍청하게 그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둘째, 저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마 비행기 아니거나 회의장 전파가 차단된 모양이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래, 최 집사님, 오 아주머니. 저는 즉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잠옷바람으로 침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최 집사님, 오 아주머니. 곧 잠옷 차림의 최 집사님과 오 아주머니가 각자의 방에서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창백한 얼굴을 본 최 집사님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집사님과 오 아주머니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오 아주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최 집사님은 좀 더 침착했습니다.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금과 장소를 지정한 것은 명백한 함정입니다. 회장님께서 안 계신 지금 사모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즉시 보안팀장님과 회장님 직속 비서실에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 경황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최 집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부모님을 잡은 것은 사모님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가시면 그들의 계획에 그대로 말려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사모님까지 위험해지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장님께서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최 집사님의 말은 마치 찬물처럼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뒤에는 민준과 MJ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되면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집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저는 애써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즉시 연락을 취해주세요. 오, 아주머니.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최 집사님은 서재로 달려갔고 오 아주머니는 저를 부축해 침실로 돌아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누구일까? 단순한 사채업자일까? 아니면 사채업자를 가장한 민준의 사업상 경쟁자일까? 오빠 김서준은 이 일에 얼마나 관여했을까? 시간은 1초가 1년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불안에 잠식될 무렵 최 집사님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직속 비서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미 인력을 동원해서 한 팀은 서쪽 외곽 창고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한 팀은 상대의 배우와 부모님께서 감금된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회장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조치가 취해졌다는 말에 제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직 납치범들의 손에 있다는 생각에 여전히 초조했습니다. 민주는 내일 오전에나 돌아올 텐데 기나긴 밤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시계가 새벽 3시를 넘겼을 때 제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민준의 영상 통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달리는 차 안에 있는 듯한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듣고 있어. 나 거의 다 왔어. 부모님 위치도 파악됐어. 서쪽 창고는 미끼였고 북쪽의 한 폐물류 센터에 계셔. 내 사람들이 이미 그곳을 포위했고 진입 시점을 조율 중이야. 너는 괜찮아? 그의 침착한 목소리를 듣자 제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 괜찮아. 당신 조심해. 걱정 마. 나한테 맡겨. 통화는 연결해도 돼. 소리는 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자동차 엔진 소리와 무전기를 통해 짧게 오가는 지시들이 들려왔습니다. 1조 위치 확보, 2조 측면 통제 완료, 목표 3명, 인질은 구석에, 상태 양호, 회장님 언제든 진입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작전을 방해할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정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입해.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전화기 너머로 쾅하는 굉음과 함께 짧은 비명과 욕설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머리 숙여. 쏘지 마. 항복. 혼란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준아, 민준아, 네가 왔구나. 엄마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살았다. 이제 살았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쓰러지듯 기댔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보고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범인 3명 모두 제압했습니다. 배우의 용영님이라는 자가 있고 목표는 명확하게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서준 씨가 부모님의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번 일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김서준, 그 인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용 형님이라는 놈, 뿌리까지 뽑아내. 그리고 김서준, 찾아서 데려와. 민준은 다시 제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들었지? 부모님 무사하셔. 병원으로 모셔서 검사받게 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길게. 너는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여기 처리하고 바로 갈게. 응, 기다릴게. 저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민준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다 끝났어.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지난밤의 긴장과 공포가 모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사립병원에서 검사받으시고 지금은 조용한 요양시설에 계셔. 안전해. 그 용 형님이라는 놈도 잡았어.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고 부모님을 이용해 큰 돈을 뜯어내려던 거였어. 다시는 문제 일으킬 일 없을 거야. 그의 가벼운 설명 뒤에 숨겨진 강력한 힘을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김서준도 찾아서 부모님이 계신 요양시설로 보냈어. 민주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떤 만남은 피할 수 없고 어떤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해. 내가 같이 가줄게. 이번에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하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부 네가 결정해. 저는 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같이 가자. 오후 우리는 교회의 조용한 요양시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초췌한 모습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자
특히 민준을 보자 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포정으로 곧 안쪽 방에서 오빠 김서준이 보디가드처럼 보이는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기가 죽어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예전의 일들은 서연이를 봐서 더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부모님과 오빠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민준의 다음 말은 그들의 환상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들의 삶은 저와 서연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서준 씨가 진 빚은 제가 대신 갚아주었지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살든 저희와는 상관없습니다. 다시는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다음이 있다면 그 결과는 당신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말은 최종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잿빛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오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잘 지내. 앞으로 각자 잘 살자. 그리고 저는 민준과 함께 그 방을 그리고 제 과거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준과 함께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 설립된 대규모 장학재단의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 아래 민준의 곁에 서서 수많은 카메라와 하객들을 당당하게 마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있던 소심하고 자존감 낮던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민준의 아내이자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당분간 다른 곳에 가서 살까? 그는 스위스의 호숫가에 있는 작은 저택을 봐두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밀린 신혼여행도 하고 당신이 하고 싶었던 디자인 공부도 마음껏 해. 그는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꿈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 회장님, 이거 혹시 금옥장교, 치모장교 아니에요? 민주는 낮게 웃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니, 내가 어렵게 되찾은 보물을 데리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러 가는 거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럽고 억눌렸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기로 가난뱅이와 결혼했던 그 여자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결국 얻게 된 것이 엄청난 부와 명성뿐만 아니라 한 남자의 모든 것을 건 진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꾼과 함께한 오늘 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